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정부가 6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합니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과 경기 활성화, 안전 강화가 3대 포인트인데요. 예상보다 규모가 줄었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려 해도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추경 규모는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가 권고했던 9조 원 선에 못 미치는 6조 원대가 유력합니다. 이 중 추경의 대표 명분 미세먼지 대책에는 2조 원 안팎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보급, 미세먼지 감시 장비 도입이 우선순위입니다. 산불 예방 인력 확충, 진화 헬기 구매 등 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도 마련됩니다. 추경의 가장 실질적 목적인 경기 활성화는 수출과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진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관련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재정과 기금 여유 자금을 합쳐도 2조 원이 채 안 돼 5조 원 가까이 적자 국채를 찍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호황이던 세수가 올해 1, 2월에는 작년보다 줄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1분기 발행 국채도 사상 최대치라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원 마련을 세수를 통해서 얻는다는 방법도 있는데 올해 세수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국채 발행인데 재정 건전성에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적자 국채 규모를 최소화해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조사와 비교하면 실효성 없다는 응답은 4.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 신용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동안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들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신상이 3년간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고 신용 제재 대상자들은 7년간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 양육자의 10명 중 8명은 비양육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양육비, 교육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 가족 형태의 10.9%를 차지하는 한부모 가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3.1세, 대다수가 이혼한 부모로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중 모자 가구가 전체 51.6%, 부자 가구는 21.1%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219.6만 원으로 지난 2015년 조사에 189.6만 원보다 늘었지만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인 389만 원에 견줘보면 약 56.5% 수준에 그칩니다. 한부모의 84.2%가 취업 중이지만 근로소득이 낮아 근로빈곤층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80%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는데 특히 78.8%,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양육비 이행법 제정과 함께 양육비 이행관리원 등 전담기관이 만들어졌음에도 여전히 양육비 지급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한부모 가족단체는 지난 2월 말 발의된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이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든지 신상 공개가 된다든지
출국 금지를 한다든지 그들도 생활에 불편함을 줘야지 지급할 의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한편 여가부는 12일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두고 5년 넘게 이어져 온 한일 무역 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한국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입 금지에 반발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1심에서 우리가 패소의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웠는데요. 우리 정부 조처가 과도하지 않았다는 WTO의 최종적 판단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WTO가 최종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현지 시간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동안 1심 결과가 뒤집힌 적이 없었던 만큼 예상 밖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28개 어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1심 격인 분쟁 해결 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슘 검사만으로 충분한데도 수입 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우리 측의 조치를 과도한 무역 제한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무역 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과 부당한 무역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국 WTO의 위생과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된다는 1심의 판단을 파기하며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이 수입 금지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에서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작년 같은 달 증가폭 5조 원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2조 9천억 원 늘었지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 9천억 원 줄며 상쇄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전세대출 수요는 계속 있겠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갑자기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은행들의 자영업자 대출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의 개인 사업자, 즉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19조 원으로 2월 말보다 2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조 4천억 원이 늘어난 뒤 최대 규모입니다. 한은은 주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자영업자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능이 자부심에 한참 못 미쳐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LTE보다도 단말기도 요금도 많이 비싼데 초연결은커녕 먹통이 되는가 하면 단말기 발열에 따른 배터리 소모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존 LTE보다 속도가 최대 20배 빠르다고 알려진 5G. 하지만 실상은 때때로 LTE보다 더 느린 데다 아예 먹통이 되기까지 합니다. 아직 5G 기지국 수가 적은 데다 단말기가 5G에서 LTE 연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까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단말 문제도 있고 기기국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LTE로 5G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해가지고 그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런 탓에 게임을 했더니 1분마다 멈춘다. 배터리가 빨리 닳고 발열이 심하다는 것까지 소비자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와 단말기 회사 임원을 불러 하루빨리 5G 품질을 개선하라고 촉구했고 업체들도 개선 작업을 서두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지국 부족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입하라고 광고를 하면서 제대로 그 가입된 소비자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이 안 된 상태이니까 사업자들이 사실상 무책임한 영업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불안정한 5G 서비스에 비싼 요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안내와 요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웬만하면 하나씩 들고 계신 실손보험이지만 매번 병원에서 서류를 떼어 청구하기 번거롭습니다. 소액은 포기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없애려고 병원이 보험사로 의료 정보를 바로 보내 손쉽게 보험금을 받게 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게 4년 전인데 진척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소재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5년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보험사로 의료 정보를 전산으로 보내 환자가 손쉽게 보험금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3,400만 명이 든 실손보험은 현재 환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번거롭다 보니 통원 치료는 청구 비율이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 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년이 되도록 이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의료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 여부인데 보험업계는 이 방안을 지지합니다. 심평원이 전산 시스템 운영을 맡으면 과다한 비급여 진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민간 계약의 국가기관 개입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하는데 실제로는 받을 돈이 깎일 것을 우려합니다. 국가가 민간 기업인 보험회사에 청구를 대행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사평가원에서 청구 대행하는 과정에서 지급 거절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험사와 의료계의 힘겨루기에 가입자의 불편만 이어지는 상황.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10년 임대 뒤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서민들에게 꿈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집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 판교에서 분양가를 두고 벌어진 임차인들과의 갈등이 계기가 된 건데 무엇이 문제인지 이재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 10년 임대 아파트. 임대 기간이 끝난 뒤 감정평가액으로 산출된 분양가를 내면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두고 토지주택공사 LH와 입주민 간에는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캐를 줄 수 없는 LH로서는 시세를 반영한 평가액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대 집값이 급등하자 입주민들은 분양가가 높다며 반발한 겁니다.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결국 누가 시세 차익을 가져가느냐입니다. 판교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보다 20%가량 싸 이 값에 분양받아도 시세 차익이 남는데 이보다 더 낮아지면 서민주거 안정화란 취지와 달리 또 다른 형태의 로또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이 보금자리 주택 전용 면적 59.89제곱미터는 2011년 2억 3천여만 원에 분양됐지만 지난해 11월 거래가는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서울 위례 신도시 경기 분당에 공급될 신혼희망 주택 역시 같은 우려가 제기돼 정부는 시세 차익의 50%까지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이 아니라 정부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주택도시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주거 안정이란 취지를 살리려면 시세 차익을 없애고 공공성을 높이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OECD 국가 중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이 1위를 달리며 나아가서 5G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이로 인해서 불거지는 문제도 상당합니다. 그중 하나가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 이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소개합니다. 네, 인터넷상에선 개인정보가 너무도 쉽게 노출이 되죠. 더욱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과거 사진과 비방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면서 피해를 입게 된 경우도 종종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이 디지털 장의사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인터넷의 기록이나 사망한 사람의 디지털 흔적을 찾아서 지워주는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삶의 흔적을 지워주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획기적인 직업인데요. 그런데 온라인에서의 흔적을 지워준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많이 낯선 개념인데 향후에도 전망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직업이지만 미국에선 이미 2007년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디지털 장의사는 미국에선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정리해주는 개념에서 탄생한 직업입니다. 고인의 생전에 그들이 사용하던 인터넷 계정이나 게시물, 공인인증서, 또 카드 번호 등을 삭제해주고 만일의 상황을 막을 수 있게 금융거래와 관련한 내역을 정리해주는 대형 업무를 했던 것이 디지털 장의사의 시초인데요. 대표적인 온라인 상조 회사인 미국의 라이프 인슈어드닷컴은 $300를 내고 가입한 회원이 사망을 한다면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적은 유언을 확인한 뒤에 고인의 흔적 지우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령 SNS 등에 올라온 사진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의 SNS에 남긴 댓글까지 일일이 찾아서 지워줍니다. 네,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거군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워낙 방대한 정보가 오가다 보니 이러한 직업이 향후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이 온라인상에 자기 정보를 통제하고 삭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만 제3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건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누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인의 인터넷 기록을 삭제하는 것보다 기업이나 단체에 관한 근거 없는 비방 게시물이나 허위 사실을 삭제하거나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찾아서 이 해당 사이트를 본격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불법 영상물의 경우에는 빠른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서 삭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는 다른 이름으로는 사이버 평판 관리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단순히 사이버상의 평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 요원의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사이버상의 경호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악성 게시물이 수시로 올라오잖아요. 이렇다면 근무 시간도 결코 짧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의뢰 같은 경우는 24시간 들어오는데요. 해외 사이트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장의사의 업무는 주로 팀을 짜서 시간을 배분한 뒤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육아를 해야 되는 여성이나 몸이 불편해서 이동이 쉽지 않은 많은 이들이 재택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취업의 기회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는 근무 장소나 근무 시간 면에서는 장점이 많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장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증이 있거나 정해진 교육 과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 검색 기술이나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령에도 제한은 없어서 최근에 은퇴 후에도 디지털 장의사로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의뢰자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함구해야 하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디지털 장의사의 수입은 월 평균 약 200만 원 정도인데요.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디지털 장의 업무가 활성화된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간과 노력에 따라서 4천에서 3만 달러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처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뢰인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사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낯선 직업입니다. 개척되지 않은 블루 오션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신세미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